북한이 일본 상공을 통과하는 중거리 탄도미사일을 발사했습니다. 밤을 타격권에 둔 것으로 분석됐는데 한미양국은 정밀 폭격 훈련으로 맞대응했습니다. 이재명 대표가 국회 국정감사에서 대통령실 이전이 자식에게 부끄러울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외통위 국감에서는 윤석열 대통령 순방 발언을 두고 여야가 충돌해 회의가 파행됐습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이 감사원의 서면 조사 요구에 무례하다고 한 데 대해 국민의힘은 봉건시대 왕의 언어라고 했습니다. 민주당은 감사원 앞에서 1인 릴레이 시위에 돌입했습니다. 요양병원 대면면회가 재개돼 애틋한 상봉이 이어졌습니다. 두 손을 맞잡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이르면 이달 중순부터 밤 10시 이후 택시 호출료가 최대 5,000원으로 인상됩니다. 기본요금과 호출비를 더하면 10,000원을 넘기게 되는데 현장 목소리 들어봤습니다. 대구 경북 혈액원의 큰 불이나 혈액 3분의 2 이상이 폐기됐고 나머지 혈액도 수술용으로는 사용할 수 없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당시 상황을 담은 CCTV 입수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나인의 신동욱입니다. 지난 열흘 동안 이틀에 한 번꼴로 미사일을 발사해온 북한이 오늘은 도발의 수위를 용납하기 어려운 수준으로 끌어올렸습니다. 오늘 오전 북한에서 발사된 중거리 탄도미사일 한 발이 일본 열도 상공을 넘어서 태평양에 떨어졌습니다. 사거리 4,500km의 중거리 탄도미사일이었습니다. 유사시 미군의 태평양 전진기지인 괌까지의 거리를 훨씬 넘어서는 위협적인 도발이어서 한미일 세 나라가 즉각 대응에 나섰습니다. 이채림 기자가 먼저 보도하겠습니다. 합참이 북한 미사일 발사를 포착한 건 오늘 오전 7시 23분쯤. 북한 자강도 무평리 일대에서 발사된 중거리 탄도미사일은 일본 아오모리현 인근 상공을 통과해 7시 44분쯤 일본 열도에서 3,000km 떨어진 태평양에 떨어졌습니다. 북한 미사일이 일본 상공을 통과한 건 2017년 9월 이후 5년 만입니다. 비행거리는 4,500여 킬로미터, 고도는 970여 킬로미터, 속도는 마 약 17로 탐지하였으며 오늘 발사한 미사일은 지난 1월 북한이 검수 사격을 했다고 밝힌 화성 12형일 거란 분석이 나오는데 당시엔 고각도로 발사해 비행거리 800km 정도로 일본 상공을 넘지 않았습니다. 오늘은 정상 각도로 비행거리를 늘렸는데 북한 본토에서 3,500km 정도인 괌까지도 직접 타격권에 들어있음을 과시하며 도발 수위를 높였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본부가 전체로 확대함으로써 긴장을 한 단계 끌어올리는 그런 전략이고 핵실험에 대해서 좀 더 주목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괌 미군 기지에는 장거리 초음속 전략 핵폭격기, 스텔스 전폭기 등이 배치돼 미군 전략자산 전초기지로 꼽힙니다. TV조선 이채리입니다. 한미 양국은 오늘 곧바로 전투기 8대를 띄워서 정밀 폭격 훈련을 실시하며 대응에 나섰습니다. 언제든 북한의 도발 원점을 타격할 대비태세가 돼 있다고 경고한 셈이죠. 윤석열 대통령은 북한의 무모한 도발이 동맹의 결연한 대응에 직면할 것이라고 했고 5년 만에 북한 미사일이 상공을 통과한 일본에도 비상이 걸렸습니다. 이어서 황선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북한 도발 10시간 뒤 활주로에 들어선 한미 전투기들이 차례로 이륙합니다. 한미 공군 전투기 8대는 서해상에서 공대지 합동정밀 직격탄인 제이담 2발을 발사했습니다. 북한이 열흘 동안 5차례 도발하며 중거리 탄도미사일까지 수위를 높이자 도발 원점을 겨냥한 서해상 가상 표적을 정밀 타격한 겁니다. 앞서 대통령실에선 국가안전보장회의 NSC 상임위가 소집됐고 윤석열 대통령은 북한 도발이 한미일 안보 협력을 더 강화시킬 것이라며 3국 안보 협력 수준을 높이기 위한 협의를 지시했습니다. 핵 도발은 우리 군을 비롯한 동맹국가 국제사회의 결연한 대응에 직면할 것입니다. 일본 기시다 총리도 총리관저에서 긴급 NSC를 소집하고 미사일 도발을 폭거라며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最近の度重なる弾道ミサイルの発射に続く暴挙であり、
強く非難をいたします。 미사일이 지나간 홋카이도 지역엔 대피 경보가 발령되는 등 한때 비상이 걸렸습니다. 不審なものを発見した場合には決して近寄らず、直ちに警察や消防などに連絡してください。 일부 지역에선 신칸센 열차가 멈춰섰고 학교는 임시 휴교를 하거나 등교 시간을 연기했습니다. TV조선 황선영입니다. 예, 최근 들어서 북한의 도발 빈도와 강도가 동시에 높아지고 있습니다. 특히 오늘 미사일 도발은 떨어진 지점이 예사롭지가 않죠. 북한이 뭘 노리고 있는지 그리고 다음 수순은 뭐가 될지 국방부를 취재하는 윤동빈 기자에게 자세히 물어봐드리겠습니다. 자, 윤 기자 어서 오십시오. 자, 오늘 미사일은 일본을 넘어서서 4,500km를 날아갔잖아요. 이건 어떤 의미입니까? 예, 북한이 지난주에 쏜 7발의 미사일은 이 전부 한반도 전역과 제주도를 타격으로 하는 대남용 단거리 미사일이었습니다. 예. 반면 오늘 쏜 IRBM 중거리 미사일은 사거리가 최대 10배 정도 늘어난 3,000에서 5,500km입니다. 서울에서 괌까지가 약 3,500km 정도 되는데요. 예. 아시는 것처럼 괌은 미군의 전략 자산들이 대거 배치되어 있는 곳이죠. 한반도 유사시 증원전력이 오는 유엔사 후방기지까지 모두 북한 미사일의 타격권 안에 들어오게 되는 겁니다. 예, 발사 형태도 예사롭지가 않습니다. 예. 그동안은 보통 하늘을 향해 쏘는 고각 발사해 왔는데 이번에는 정상 각도로 쐈다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오늘 쏜 미사일은 북한이 지난 1월에 발사한 화성 12형일 가능성이 큽니다. 예. 북한은 당시 화성 12형을 쏘면서 검수 사격, 즉 실전 배치를 앞둔 시험 사격이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고각이 아닌 정상 각도 발사로 정밀 타격 능력을 시험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예. 지금까지 북한이 정상 각도로 쏜 미사일 중에서도 가장 멀리 날아갔습니다. 또 오늘 일본 아오모리 상공을 통과한 탄도 궤적을요, 일직선으로 쭉 연장하면 하와이에 닿게 되는데요. 지난주 동해에서 한미 합동훈련을 마친 미 핵추진 항공모함 로널드 레이건호가 아오모리 인근 해협을 지나 요코스카항으로 귀향하던 중이었습니다. 예. 그래서 5년 만에 한반도에 온 미 항모와 태평양 사령부 본부가 있는 하와이를 동시에 겨냥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마음먹고 쏘면 괌이나 하와이는 언제든지 타격할 수 있다 이런 자신감을 내비친 건데 그렇다면 미국 입장에서 그냥 두고 보기가 어려운 상황인데 결국 북한의 최종 노림수는 7차 핵실험이라고 봐야 되겠습니까? 예, 그럴 가능성이 높습니다. 오늘 국회 국방위 국정감사에서는요, 이종섭 장관과 허태경 정책실장이 7차 핵실험과 ICBM 도발에 대해 언급했는데요. 직접 한번 들어보시죠. 예. 3번 경도에서는 핵실험 준비가 완료되었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신형 액체 추진 ICBM과 SLBM의 시험 발사 준비와 고체 추진 미사일의 성능 개량을 지속 추진하고 예, 국제사회가 레드라인으로 인식하는 ICBM 도발이나 7차 핵실험에 앞서 국제사회의 이목을 끌 필요가 북한 입장에서는 있는데요. 오늘 도발을 그 사전 정지 작업으로 볼 수도 있습니다. 오늘 북한이 쏜 미사일의 속도가 마하 17 정도라면 날아가는 미사일 잡는 건 쉽지 않을 테고 네. 오늘 한미 당국이 공대지 미사일로 대응했다는 건 도발 원점 타격하겠다 이런 메시지를 준 거라고 볼 수 있죠. 예, 맞습니다. 지난 6월 북한 도발 때처럼 한미는 오늘도 서해에서 공대지 미사일 2발 맞대응 성격으로 발사했습니다. 윤 대통령이 오늘 NSC에도 참석해 대응을 강조한 만큼 추가적 대응에 나설 가능성이 있습니다. 지난 1일 국군의 날에 처음 공개한 세계 최대 규모 탄두 탑재량을 자랑하는 현무5 미사일 발사가 거론됩니다. 여기에 더해 미 전략 자산의 임시 배치나 순환 배치도 논의될 수 있습니다. 또 문재인 정부 들어 중단됐던 대북 확성기 카드도 선택지로 거론됩니다. 예, 당분간은 남북 간의 긴장이 최고조로 치달을 가능성을 염두에 둬야 되겠군요. 예, 맞습니다. 예, 윤동빈 기자 잘 들었습니다. 예. 다음 뉴스입니다. 지난달 바로 이 시간에 이스타항공 조종사 취업 청탁 의혹을 단독 보도해드린 바가 있습니다. 오늘 국회 국정감사장에서 관련 질의가 나왔는데 국민의힘 윤창현 의원이 청탁을 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전현직 정치인들의 실명을 공개했습니다. 청탁 당사자로 지목된 야당 의원들은 전혀 근거 없는 얘기라며 윤창현 의원의 사과와 의원직 사퇴를 요구했습니다. 이광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정무위 국감이 시작되자 국민의힘 윤창현 의원이 이스타항공 채용 청탁 의혹을 받는 정치인을 공개했습니다. 채용 비리입니다. 한명수 의원께서 관련돼 있는 걸로 나타나고 양기대 의원님이 이원욱 의원님. 앞서 TV조선은 지난달
2013년, 14년, 16년 이스타항공의 조종사 채용 내부 문건을 입수해 단독 보도했는데 여권 핵심 인사들이 이스타항공에 취업 청탁을 했고 실제 채용으로 연결된 당시 TV조선이 전직 총리, 야당 소속의 삼선 의원, 야당 의원, 여당 광역단체장으로 지목한 정치인의 이름 중 일부를 윤 의원이 공개한 겁니다. 이원욱 양기대 의원은 즉각 반발했고 구체적인 뭘 했다면 언제 어디서 누구한테 뭘 했다 이게 나와야 할 거 아니에요. 그게 사실이 아니기 때문에 당연히 그게 너무 억울하고 참담해서 야당은 윤 의원의 의원직 사퇴까지 거론했습니다. 하지만 증인으로 출석한 박이삼 전 이스타 조종사 노조위원장은 채용 청탁 의혹과 보도 내용이 일치한다고 증언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파일이 있다는 거는 알았는데 실제로 본 거는 이번 처음인데 거의 내용이 일치하는 것 같습니다. 채용 청탁 의혹을 받는 직원들의 평판도 설명했습니다. 부기장으로서의 역할을 정상적으로 수행을 하지 못했고 관제사와의 소통도 되지 않아서 TV조선이 보도했던 자료를 보면 2014년 채용에서 한 전 총리 추천으로 표시된 A씨는 필기 시험이 87등이었지만 71명까지 뽑히는 1차 면접에 들어갔고 이원욱 의원 추천으로 나오는 B씨도 41등을 하고도 33명의 최종 면접에 포함돼 결국 합격했습니다. 또 2013년 양기대 의원 추천으로 표시된 C씨는 전형마다 최하위권이었지만 최종 합격했습니다. TV조선 이광입니다. 보신 것처럼 국감 첫날부터 공방의 대상이 된 이스타항공 비리 의혹은 채용 비리부터 대선 경선 동원까지 의혹이 하나둘이 아닙니다. 관련해서 저희 취재진이 이스타항공과 실소유주인 이상직 전 의원에 대한 또 다른 의혹을 취재했습니다. 문재인 전 대통령 사위가 임원으로 일했던 태국의 타이 이스타젯 관련 내용입니다. 이스타항공 측은 그동안 이 회사와는 전혀 관련이 없다고 주장해 왔는데 저희 취재 결과 두 회사가 비행기를 주고받고 그에게 자금 거래를 한 정황이 확인됐습니다. 그렇다면 당연히 문 전 대통령의 사위가 어떤 경위로 이 회사에 취직했는지도 따져 물을 수밖에 없게 됐습니다. 정민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현재 이스타가 보유 중인 항공기는 총 3대. 한 대의 이력을 보니 2019년 9월부터 2021년 8월까지 타이 이스타젯에서 운행했습니다. 타이 이스타젯은 문재인 전 대통령 사위가 2018년 7월부터 2020년 초까지 임원으로 근무했던 회사. 특히 이 회사가 해당 항공기를 도입할 때 이스타는 444억 원이 넘는 지급보증까지 해줬습니다. 타이 이스타는 신생이죠. 돈을 못 받을 조치가 못 받을 수 있으니까 이스타에서 받으려고 안전장치를 한 거예요. 또 당시 최종구 이스타 대표는 타이 이스타젯을 자회사로 불렀다는 증언도 나왔습니다. 이스타를 우리 자회사니 아니면 타이 이스타로 보내려고 우선 우리가 쓸게 이렇게 얘기해야 됩니다. 그동안 이스타 실소유주인 이상직 전 의원은 두 회사의 연관성을 부인해왔습니다. 자문만 해줬습니까? 투자 계획이 없었습니까? 이 사람들하고 거액의 돈거래도 있었습니다. 2019년에 이스타가 발행한 100억 원 규모의 전환사채 중 65억 원을 타이 이스타젯 지주회사가 인수했습니다. 이에 대해 전직 이스타항공 관계자는 현금 65억 원이 타이 이스타젯을 고리로 이스타로 흘러갈 수 있도록 미리 설계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TV조선 정민진입니다. 국방위원으로 국정감사 데뷔전을 치른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대통령실 이전이 적절했다고 답변한 국방장관을 향해서 자식에게 부끄러운 일이라고 공박했습니다. 외교통일위 국감에서는 박진 장관 퇴장 문제로 여야가 맞붙었습니다. 시주만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국정감사 첫 질의에 나선 이재명 대표는 킬체인과 한국형 미사일 방어체제 예산이 새로 반영되지 않았다고 지적했습니다. 삼축체제는 말은 많이 하는데 신규 사업은 거의 없다. 이거는 결국 깡통 안보 아니냐. 또 대통령실 이전 비용으로 1조 원이 들어간다면서 이종섭 국방부 장관을 몰아붙였습니다. 평가를 돈으로 따지는 건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국민과의 약속을 지키는 제가 질문하는 거에 대한 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역사가 평가할 겁니다. 국방부 장관 입장에서 잘했다고 생각한다고요? 자식들한테 부끄러울 수 있습니다.
외교통일위원회 오전 국감은 민주당 주도로 해임 건의안이 통과된 박진 외교부 장관의 퇴장을 놓고 회의 시작 30분 만에 파행됐습니다. 박진 장관에 대한 퇴장을 요구하는 것이 더불어민주당의 입장입니다. 외교장관하고 상대를 못 하시겠다면 차관에게 질의하세요. 우리는 장관에게 질의할 테니. 4시간 만에 재개됐지만 이번에는 윤 대통령의 뉴욕 발언 영상을 트는 문제로 파행됐습니다. 결국 여야 간사 합의로 영상 없이 음성만 트는 선에서 합의가 이뤄졌는데 박진 장관은 발언 취지를 왜곡한다며 항의했습니다. 대통령의 사적 발언에 대해서 이것을 말 꼬투리를 잡아서 빈손 외교다, 또 막말 외교다 논쟁을 벌이는 것은 국력의 낭비라고. TV조선 신유만입니다. 감사원이 문재인 전 대통령에 대해서 서면 조사를 통보한 데 반발해 민주당 의원들이 감사원 앞에서 1인 시위에 들어갔습니다. 하지만 국민의힘은 조사에 성역이 있을 수 없다는 입장이죠. 이렇게 여야의 공방이 커졌고 문 전 대통령 측이 서면 조사서 수령 자체를 거부한 상황이어서 조사가 앞으로도 쉽지 않을 전망입니다. 보도에 이정현 기자입니다. 야당 의원들이 대형 손피켓을 들고 감사원 앞에 섰습니다. 감사원의 문재인 전 대통령 서면 조사 요구에 반발하며 릴레이 1인 시위에 들어간 겁니다. 언제부터 감사원이 권력의 하수 집단으로 또 검찰과 함께 손발을 맞춰서. 하지만 감사원은 이번 사건의 실체적 진실을 밝히기 위해 필요한 절차라는 입장입니다. 특히 감사원은 사건 당시 국방부가 월북이 추정된다고 발표했다가 지난 6월 입장을 번복한 점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당초 합참의 최초 보고서엔 월북 가능성이 낮은 것으로 평가된다고 돼 있었지만 만 하루도 안 돼 국방부가 월북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다며 달라진 입장을 발표하게 되는 과정에 문 전 대통령이 개입했는지를 규명하는 게 관건이 될 걸로 보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도어 스태핑에서 구체적 언급을 피했습니다. 감사원은 헌법기관이고 대통령실과 독립적으로 운영되는 그런 기관이기 때문에. 다만 감사원은 문 전 대통령이 질문지 수령을 거부한 만큼 직접 조사는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입장입니다. TV조선 이정현입니다. 성남FC 후원금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농협과 현대백화점 알파돔시티를 압수수색했습니다. 두산건설을 시작으로 경찰이 무혐의 처분했던 기업 5곳까지 모두 강제 수사에 착수한 셈인데 이재명 대표와 측근인 정진상 비서실장에 대한 직접 조사가 초읽기에 들어간 분위기입니다. 주원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경기도 판교 신도시 도심에 있는 현대백화점과 복합 쇼핑몰 알파돔시티는 신축 당시 소음 등 각종 민원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검찰은 이들 업체가 관련 민원을 무마해주는 대가로 성남FC의 광고비 명목으로 각각 5억 원씩을 낸 것으로 의심하고 압수수색을 했습니다. 역시 압수수색 대상에 포함된 농협 성남지부는 36억 원을 광고비 등으로 성남FC에 집행했는데 성남시가 2조 3천억 원대의 시금고 계약을 연장해준 대가로 검찰은 의심합니다. 검찰은 성남FC 전 대표 A씨의 컴퓨터에서 삭제된 파일을 복원해 이재명 대표와 정진상 실장이 보낸 이메일도 찾아낸 것으로 전해집니다. 이 대표 측은 그동안 성남FC 광고 수주와 집행 등에 직접 관여하지는 않았다는 입장이었는데 이와 배치되는 정황을 확보한 셈입니다. 검찰은 앞서 경찰이 무혐의 처리한 기업 5곳을 포함해 모두 6개 업체의 후원금 의혹에 대해 강제 수사에 나선 상황. 해당 업체들은 대가성 없는 광고비였을 뿐이라는 주장을 이어갔습니다. 검찰은 압수물 분석이 끝나는 대로 이 대표와 정 실장을 조사할 예정입니다. TV조선 주원진입니다. 여기 이것뿐만이 아니죠. 쌍방울의 후원을 받은 대북단체가 지난 대선 민주당 경선 때부터 이재명 대표의 선거를 도운 정황을 검찰이 포착했습니다. 지금까지는 대선 후보가 된 뒤에 선거운동에 나선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이보다 훨씬 전부터 이 후보를 지원했다는 의혹입니다. 검찰은 이 과정에서도 쌍방울이 우회 지원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쌍방울과 이재명 대표의 연관성을 캐는 데 주력하고 있습니다. 김보근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감사합니다. 지난해 10월 치러진 민주당 대선 후보 경선에서 이재명 대표는 과반을 차지하며 대선 후보로 확정됐습니다. 이재명 후보님 축하드립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대북단체 아태평화교류협회가 이 대표를 도운 정황을 검찰이 포착했습니다. 아태협 사정에 밝은 A씨는 아태협 회장 안모 씨가 경선에서 대의원 확보가 중요하다며 2주 동안 대의원 투표를 도울 것이라고 말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쌍방울이 물심양면 돕고 있다고 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예비 경선은 대의원과 권리당원 여론조사 50%, 일반 당원과 국민 여론조사 50%로 결정됐는데 대의원은 전체 당원의 0.4%지만 충성도가 높고 한 표의 가중치도 커서 후보의 최우선 포섭 대상입니다. 검찰도 이런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앞서 검찰은 아태협 대전지부장을 이 대표 대선 후보 확정 이후 포럼을 만들어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기소했는데 아태협이 이보다 훨씬 전부터 이 대표 선거를 지원한 셈입니다. 검찰은 조만간 아태협 회장을 불러 선거에 어디까지 개입했는지, 쌍방울로부터 도움을 받았는지 등을 조사할 전망입니다. TV조선 김보건입니다. 문재인 정부 시절 김정숙 여사가 혼자 인도로 가서 전통 유적지인 타지마할을 다녀와서 큰 논란이 된 적이 있습니다. 한국 대표단 성격이라며 대통령 휘장까지 건 전용기를 타고 갔죠. 당시 청와대는 인도 총리의 요청이 있었다고 했는데 알고 보니 한국 측이 먼저 김 여사의 방문을 요청했고 불과 사흘 만에 수억 원대의 예비비까지 처리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김아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 2018년 청와대는 김정숙 여사의 3박 4일 인도 단독 순방 내용을 공개하면서 인도 모디 총리의 요청이 있었다고 설명했습니다. 모디 총리가 김정숙 여사가 행사 주빈으로서 참석해 주기를 간곡히 요청하는 공식 초청장을 보내옴에 따라 하지만 2018년 9월 외교부 문서에 따르면 인도 관광차관이 초청한 대상은 도종환 당시 문체부 장관이었고 다음 달인 10월 우리 외교부가 김정숙 여사의 참석 의사를 타진했습니다. 원래 이제 장관 방인이었다가 영부인이 함께 가는 걸 우리 측이 얘기를 했고 10월 중순에 그래서 이제 인도 측에서 낮춰서 이제 초청장을 모디 총리 명의로 온 거죠. 당시 청와대가 밝힌 대로 먼저 인도 총리가 김 여사를 초청한 게 아니라 청와대의 뜻에 따라 우리 외교부가 김 여사 참석을 희망했고 인도 측에서 초청장을 보내왔다는 겁니다. 전용기 비용 2억 5천만 원을 포함한 김 여사 순방 관련 예산 4억 원도 신속하게 배정됐습니다. 문체부는 기재부에 대표단 출장 예비비 4억 원을 신청했는데 하루 만에 국무회의에서 의결되고 신청 사흘 만에 예비비가 배정됐습니다. 최근 5년간 사흘 안에 예비비가 배정된 건 모두 30건. 대부분 코로나 방역과 긴급재해 대책비 관련 예산이었습니다. 영부인이 먼저 가겠다라고 요청을 해서 이제 순방을 가게 됐다라는 사실이 뒤늦게 드러났고 예비비가 제대로 타당하게 마련된 것인지. 청와대는 우리 정부에서 먼저 인도 순방을 요청했다고 보도한 한 언론사에 허위라며 정정보도 소송을 냈다가 1심에서 패소한 뒤 항소도 취하했습니다. TV조선 김하림입니다. 수감 중인 조국 전 장관 부인 정경심 전 교수가 한 달 동안 석방됩니다. 검찰은 앞서 정 교수 측이 허리 디스크를 이유로 요청한 형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는데 이번에는 수술 일정을 잡았다는 점이 고려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조성호 기자입니다. 2020년 12월 자녀 입시 비리 등으로 1심에서 징역 4년형이 선고돼 수감 생활을 해온 정경심 전 교수. 허리 디스크 파열 등으로 수술이 필요하다며 형집행 정지를 요청했는데 검찰이 이를 받아들여 한 달간 석방 조치했습니다. 구속 수감된 지 650일 만입니다. 검찰 관계자는 정 전 교수 측이 구체적인 수술과 치료 일정을 제시했다며 허용 배경을 밝혔습니다. 정 전 교수는 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중 형집행 정지 결정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앞서 8월에도 형집행 정지를 신청했지만 당시에는 허가를 받지 못했습니다. 의료진 등 전문가들이 향후에 어떤 그 수술이라든가 치료 계획 부분에 대한 구체성이 좀 떨어졌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보류한 것이다. 정 전 교수 측은 늦었지만 다행이라며 진행 중인 재판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정 전 교수는 아들 인턴 증명서를 허위로 발급받은 혐의 등으로 배우자인 조 전 장관과 함께 또 다른 재판도 받고 있습니다. TV조선 조성호입니다.
SNS에 허위 사실을 올려 채널A 기자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된 최강욱 민주당 의원에게 법원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허위는 맞지만 비방 목적은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의원직 상실형 위기에 놓였던 최 의원은 우선 한 고비는 넘겼습니다. 보도에 서영일 기자입니다. 2020년 4월 최강욱 의원은 SNS에 채널A 이모 기자가 이철 전 밸류인베스트 대표에게 유시민에게 돈을 건넸다고 하라고 말했다는 등 글을 올렸습니다. 유시민한테 돈 안 줬어도 돈 줬다고 말해라. 이런 얘기를 허위 사실을 조작해서 퍼뜨린 부분에 대해서 기소돼서 검찰은 최 의원이 허위 사실을 유포해 이 전 기자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기소했는데 1심 재판부는 허위 사실은 맞지만 비방할 목적이 있다고는 보이지 않는다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최 의원 발언이 언론과 검찰의 관계 등과 관련된 공적 내용이고 공익에 관한 것이어서 명예훼손이 성립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재판부는 또 최 의원이 개인적으로 이 전 기자를 비방할 동기도 찾을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로써 최 의원은 금고 이상인 의원직 상실형은 피했습니다. 앞으로 저도 정치인의 한 사람으로서 더욱 언행에 신중하고 하지만 조국 전 장관 아들에게 허위 인턴 확인서를 발급해준 혐의로 열린 재판 1, 2심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상황. 대법원이 2심 선고를 그대로 인정하면 의원직을 잃게 됩니다. TV조선 서영일입니다. 방송인 박수홍 씨가 횡령 혐의로 구속된 친형과의 대질 조사 과정에서 아버지에게 폭행을 당했습니다. 참고인 신분으로 검찰에 출석한 아버지가 박 씨의 얼굴을 보자마자 벌인 일이라는데요. 이 박 씨는 과호흡 증세를 호소하면서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박한솔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방송인 박수홍 씨가 아버지에게 폭행당한 건 오전 10시쯤입니다. 횡령 혐의로 구속된 형과의 대질 조사 과정에서 일어났습니다. 박수홍 씨 아버지는 이곳 서부지검 조사실에서 참고인 신분으로 출석해 박 씨와 박 씨 형의 대질 조사 직전 박 씨를 폭행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박 씨 측은 아버지가 얼굴을 보자마자 정강이 부위를 걷어차며 심한 욕을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충격을 받은 박 씨는 과호흡 증세를 호소하며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침대가 올라가니까 가만히 누워놨어요. 수련했어요. 박 씨는 자신과 매니지먼트 계약을 맺은 친형이 출연료 등 수익금 수십억 원을 가로챘다며 지난해 4월 형과 형수를 횡령 혐의로 고소했고 최근 검찰은 형을 구속했습니다. 검찰은 조사 과정에서 폭행이 이루어져 논란이 일자 박수홍 씨의 요청에 따라 대질 신문이 이루어졌고 아버지가 아들을 때릴 것이라고 예상하기 어려웠다고 해명했습니다. 박 씨 측은 아버지를 고소할지 여부는 추후 결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TV조선 박한솔입니다. 이르면 이번 달 중순부터 수도권에서 밤 10시 이후에 택시 호출료가 최대 5,000원으로 인상됩니다. 심야 시간에는 기본요금과 호출비를 더하면 10,000원을 넘기게 되는 거죠. 우선 승객 입장에서는 부담입니다. 정부는 택시 기사를 늘려서 공급을 늘리는 대책도 내놨는데 과연 택시 대란을 잡는 해법이 될 수 있을지 김혜나 기자가 현장 목소리 들어봤습니다. 정부 대책은 공급을 막는 규제를 풀어 떠나간 기사들을 돌아오게 하는 데 초점을 맞췄습니다. 심야 시간 호출료를 최대 5,000원까지 늘려 이 중 90%를 기사들에게 주고 의무 휴업 폐지와 심야 파트타임제 도입으로 공급을 늘리겠다는 겁니다. 국민들의 집에 갈 권리, 그리고 국민들의 호출에 응답하는 택시를 만들기 위해서 단호한 혁신 의지로 추진을 해나가겠습니다. 서울시도 기본요금과 심야 할증료를 올리는 방안을 추진 중인데 이렇게 되면 내년 심야 택시 기본요금은 10,000원을 넘게 됩니다. 지금보다 4,000원 넘게 늘어나는 겁니다. 시민들 반응은 엇갈립니다. 너무 안 잡히니까 차라리 돈을 뭐 조금이라도 올려서라도. 여기다 더 올리면은 굳이 쓸 마음은 없을 것 같아요. 택시를 이용하는 게 조금 부담이 될 것 같긴 해요. 업계 반응도 시큰둥합니다. 해봐야 우리는 2km 해봐야 저기 3,800원이잖아요. 오토바이나 배달보다 나으면 많이 돌아오죠. 기사들이 다시 본업으로 돌아올 수 있는 이런 계획이 마련돼야 되는 것이지. 일각에선 파트타임제가 정식 고용되지 않은 기사에게 차량만 빌려주는 이른바 도급 택시를 늘리고
택시비가 오른 만큼 대리 비용도 올라갈 가능성을 우려합니다. 정부는 내년 초까지 데이터를 분석해 보완점을 찾겠다고 밝혔습니다. TV조선 김예나입니다. 코로나 재유행으로 중단됐던 요양병원 대면 면회가 재개돼 애틋한 상봉이 이어졌습니다. 부모, 자식, 손자가 두 손을 맞잡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신경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애들 내일 가 아무죄. 얼굴을 못 봤잖아. 손도 못 만져보고. 출국 전날 가까스로 아버지를 껴안을 수 있게 된 정주리 씨 가족이 흐느낍니다. 대화가 어려운 할아버지를 본 손자는 놀란 마음에 눈물을 터뜨립니다. 호주에 살고 있는 정 씨는 지난 3년간 아버지를 화상통화나 가림막 너머로만 만날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가까이서 손잡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만으로 진짜 너무 감사하죠. 3개월 만에 요양병원 테라스에서 어머니의 손을 어루만질 수 있게 된 박주남 씨 부부의 얼굴이 환합니다. 기분이 많이 좋아요. 코로나 재유행으로 중단됐던 요양병원 대면 접촉 면회가 72일 만에 재개됐습니다. 병원 내부 어디서든 만날 수 있고 4차 접종을 한 어르신은 외출과 외박도 가능합니다. 꽃 같은 것도 조금 더 큰 동그라미를 만들어서 이렇게 눌러주시면 돼요. 미술과 음악 등 외부 강사 초청 프로그램도 재개됐습니다. 다만 면회객들은 사전에 예약한 뒤 음성 확인서를 제출해야 하고 마스크 착용과 음식물 섭취 금지 등 일부 방역 수칙은 유지됩니다. TV조선 신경입니다. 혈액을 보관하는 대구 경북혈액원에서 석 달 전 큰 불이 났습니다. 이 불로 혈액원이 보유하고 있던 혈액이 전량 폐기됐습니다. 화재 당시 대처가 어려운 상황이었나 저희가 CCTV를 입수해서 살펴봤습니다. 초기 진화의 필수인 소화전도 작동이 안 됐습니다. 스프링클러만 설치돼 있었어도 귀중한 혈액을 지킬 수 있지 않았을까 싶은데 전국의 혈액원 80%가 스프링클러를 갖추지 않고 있었습니다. 차정승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어둠이 짙게 내린 새벽, 건물 외벽에 갑자기 불빛이 일렁입니다. 이내 불길이 커지더니 연기와 함께 화염이 치솟습니다. 당직 근무자가 다급하게 소화기를 작동하지만 역부족입니다. 잠시 뒤 소화전에서 소화호스를 끌어왔지만 정작 물이 나오지 않습니다. 당황한 직원이 이리저리 뛰어다니는 사이 불은 계속 번져갑니다. 대한적십자사 산하 대구 경북혈액원에 불이 난 건 지난 7월 10일 새벽. 이 불로 보관 중이던 혈액팩 8,400여 개가 그 자리에서 폐기됐고 다른 혈액원으로 옮긴 나머지 3,100여 개도 결국 못 쓰게 됐습니다. 그런데 혈액원이 화재 2달 전 작성한 소방 자체 점검 보고서엔 소화전 설비가 제대로 작동한다고 돼 있습니다. 대한적십자사 측은 소화전은 정상이었지만 한 명뿐인 당직자가 작동에 미숙함이 있었다고 해명했습니다. 그런데 대구 경북혈액원에는 스프링클러도 설치돼 있지 않았습니다. 이는 적십자사가 운영하는 혈액 보관 시설 20곳 가운데 16곳도 마찬가지입니다. 소중한 혈액들을 더 안전하게 보관할 수 있는 그런 대책들이 강구되어야 할 것입니다. 혈액원을 소방시설법상 스프링클러 설치 의무시설로 지정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TV조선 차정승입니다. 경남 창원 바닷가에 이 닷새째 집단 폐사한 정어리가 몰려들고 있습니다. 수거한 것만 80톤이 넘을 정도다 보니까 일대에는 악취가 진동하는데요. 폐사 원인은 오리무중입니다. 하동우 기자입니다. 어두운 밤 항구 앞에 물고기떼가 몰려와 펄떡입니다. 다음날 같은 장소에는 허옇게 배를 드러낸 채 죽은 물고기떼가 끝없이 밀려듭니다. 지난달 30일부터 닷새째 마산만에서 벌어지는 모습입니다. 낚시하는 내 옆에 구경하고 있는데 갑자기 떼가 들어오더만은 그냥 막 다 뒤비졌어요. 하얗게 막 운동장처럼. 당초 청어로 알려졌지만 몸길이 15cm 안팎의 정어리로 확인됐습니다. 지금까지 수거한 것만 80톤이 넘습니다. 마산만 일대는 악취마저 진동하고 있습니다. 치우는 거는 지금 뭐 말도 못하겠는데 치우고 나면 또 오고 빨리 쳐야 되지 빨리. 악취도 그렇고. 하지만 뚜렷한 원인은 아직 확인되지 않고 있습니다. 고수온 여파나 중금속 오염, 산소 부족 등 여러 가능성이 나오는데
오늘 마산만 해역에서는 용존산소가 적은 물덩어리인 빈산소 수계 현상이 관측됐습니다. 산소 부족에 의한 가능성도 좀 있는 것 같아서 이에 대해서 면밀하게 검토하고자 합니다. 해경은 이와 관련해 인근 어선에서 조업한 정어리를 바다에 버렸는지 여부도 조사하고 있습니다. TV조선 하동훈입니다. 예, 다음 뉴스입니다. 오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정감사에서는 이동통신사의 미흡한 5G 서비스가 도마에 올랐습니다. 품질은 떨어지는데 요금이 비싸서 개선이 시급하다는 질타가 쏟아졌습니다. 유혜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국회 과방위는 5G 28GHz 대역 기지국 숫자가 2,007개로 의무 수량의 4.46%에 불과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주파수 할당을 취소할 수 있는 최소 한계선인 10%의 절반도 채우지 못한 겁니다. 얼마만큼 구축했어요? 10% 미만. 공동 빼면 4.1%. 근데 미국과 일본은 이미 병행해서 쓰고 있고 구축을 했잖아요. 지역별 편차도 커 신분당선과 서해선의 5G 가용률은 각각 3%와 7%대에 불과합니다. 국민들의 요금 부담을 덜기 위해 출시된 중간요금제는 기존 요금제보다 데이터 가격이 더 비쌉니다. 110GB 이상 제공하는 기존 대용량 요금제는 1GB당 627원이었지만 24GB 이상 제공하는 중간요금제 가격은 1GB당 2,000원에 넘어 최대 3.9배나 비쌉니다. 이 때문에 이용자의 68%가 가격 대비 제공되는 데이터량에 만족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1GB당 사용량 기준으로 보면 가격은 높아지는 겁니다. 해결할 수 있도록 정책적으로도 고심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미국 등 해외 통신사는 LTE와 5G 간 가격 차이가 없는데 국내 통신사만 요금을 더 받는다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오는 24일 예정된 종합감사에는 이통 3사 임원들이 증인으로 출석할 예정이어서 더욱 날선 질의가 이어질 전망입니다. TV조선 유혜림입니다. 한전의 적자 규모가 천문학적으로 늘어난 걸 두고 정치적 논란이 적지 않죠. 가장 핵심적인 논란은 탈원전 정책의 영향이 얼마나 컸느냐 하는 것인데 탈원전을 추진한 문재인 정부에서도 초기부터 탈원전을 하면 5년쯤 뒤부터는 전기요금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내부 분석과 보고가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그런데도 탈원전 정책을 밀어붙이면서 결국 그 부담을 국민과 현 정부에 떠넘긴 셈이 됐습니다. 최윤정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오늘 산자위 국감에선 최근 급격하게 인상된 전기요금에 대해 질타가 쏟아졌습니다. 특히 산업부가 지난 2017년 5월 탈원전 정책을 추진하면 2022년부터는 전기요금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내용을 보고했지만 문재인 정부는 탈원전을 밀어붙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전기 요금에 관한 한은 저는 지난 정부에서 대국민 사기극을 벌였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산업부가 인상 요인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제때 전기요금을 못 올린 거 이런 거에 대해서는 저희가 상당히 숭고하게 생각하고요. 산업부는 탈원전을 추진하면 2030년까지 설비 용량이 최대 32.4GW가 감소해 전력 구입비가 약 140조 원 늘어난다고 파악했습니다. 탈원전으로 인해 전기요금을 크게 올려야 한다는 사실을 알았지만 당시 문재인 정부의 초기 산업부 장관인 백운규 장관은 향후 5년간 전기요금 인상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전기요금이 절대 올라갈 수 없는 이거는 뭐 거의 삼척 동자도 이렇게 간단하게 플러스 마이너스 해보면 알 수 있는 겁니다. 탈원전할 경우 전기요금을 2030년까지 매년 2.6% 인상해야 한다고 파악했지만 문재인 정부의 산업부는 거의 올리지 않았습니다. 그 결과 억눌려온 전기요금은 올해 들어서만 17.9% 인상될 수밖에 없었고 당분간 인상이 불가피해 가뜩이나 고물가로 시달리는 서민 부담을 키우고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TV조선 최윤정입니다. 러시아의 핵 무력 시위가 임박한 것으로 보이는 정황이 잇따라 포착되고 있습니다. 핵 장비를 수송하고 핵 어뢰 실험을 준비한다는 언론 보도가 나왔습니다. 그 사이 우크라이나군은 동부에 이어서 남부 전선까지 진격하면서 러시아를 몰아붙이는 형국입니다. 최원희 기자입니다. 대형 화물열차가 장비를 싣고 이동합니다.
러시아 국방부의 핵 전담부서 열차가 우크라이나 전방을 향해 이동하는 모습이라고 외신은 전했습니다. 핵 실험이 북극해에서 벌어질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옵니다. 더 타임스는 지구 종말의 무기로 불리는 핵 어뢰 포세이돈을 탑재한 러시아 잠수함이 북극해를 향해 출항했다고 전했습니다. 히로시마 원자폭탄보다 100배 위력을 가진 것으로 전해집니다. Мы будем защищать нашу землю всеми имеющимися у нас силами и средствами. 잇따르는 핵 사용 가능성 징후는 그만큼 러시아가 수세에 몰렸다는 방증입니다. 러시아는 점령지 합병 절차를 진행 중이지만 그 사이 우크라이나군은 동부 돈바스 리만에 이어 남부 헤르손주에서도 뺏겼던 영토를 되찾아가고 있습니다. Превосходящими танковыми подразделениями на направлении Золотая Балка, Александровка противник сумел вклиниться в глубину нашей обороны. 우크라이나가 승전보를 울릴수록 러시아의 핵 무력 시위 가능성은 높아지고 있습니다. 미국은 핵 위협에 대응해 비상계획을 수립하고 있다고 CNN은 전했습니다. TV조선 최원입니다. 이른바 히잡 의무사가 촉발한 이란 반정부 시위가 미국과 이란의 갈등으로까지 번지고 있습니다. 이란 최고 지도자가 보름 만에 첫 입장을 냈는데 미국과 이스라엘을 반정부 시위 배후로 지목한 겁니다. 미국은 곧장 이란의 탄압을 비판하면서 추가 제재 뜻을 밝혔습니다. 박상준 기자입니다. 도로 한복판에서 검은 연기와 불길이 치솟고 자두 행진 중인 학생들이 손뼉을 치며 구호를 외칩니다. 고등학생들도 히잡을 벗어던진 채 목소리를 높입니다. 지난달 17일 시작된 반정부 시위는 전 세계의 연대로 이어졌지만 이란 정부의 강경 대응은 수그러들 줄 모릅니다. 이란 최고 지도자는 반정부 시위를 폭동으로 규정하며 배후에 미국과 이스라엘이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برنامه‌ریزی کار آمریکا، کار رژیم غاصب و جعلی صهیونیستی و دنبال روای اونها. 경찰에 체포된 뒤 의문사한 22살 여성 아미니의 죽음에는 어떤 설명도 하지 않았습니다. 바이든 미 대통령은 즉각 반박 성명을 내고 이란 정권은 자국민의 자유를 폭력으로 억압해왔다면서 이란의 모든 시민, 여성과 함께한다고 했습니다. 또 이번 주 내로 풍속경찰과 기관에 대한 추가 제재도 시사했습니다. 이란 인권단체는 현재까지 반정부 시위에서 133명이 목숨을 잃었다고 밝혔습니다. TV조선 박상준입니다. 유머와 풍자로 사랑받고 있는 세계적인 일러스트 작가 장줄리앙이 내한했습니다. 회화와 조각, 미디어 아트 등 이 다양한 장르로 담아낸 예술 세계를 이정민 기자가 소개합니다. 아기에게 밥을 먹이는 아빠는 아내로부터 밥을 받아먹고 반려동물과의 일상도 재치 있게 그려냈습니다. 소셜미디어의 소용돌이 속에서 허우적대는 인간과 휴대전화에 중독된 현대인의 모습도 꼬집습니다. I find a certain catharsis in a funny or happy interpretation of what I see and however it makes me feel. 프랑스 일러스트 작가 장줄리앙의 작품은 선과 색의 사용이 단순하지만 그 속엔 따뜻한 유머와 실태를 꼬집는 풍자가 있습니다. 스케치북 100권이 내 벽면을 채운 방. 처음 공개된 그의 드로잉 원작들로 영감의 순간들을 기록한 일기장입니다. The sketchbook that I'm showing is something that I've been doing for 18 years and is extremely personal, embarrassing in many ways. 소중한 가족과의 시간을 담아낸 회화. 컵과 옷 등 물건에 새겨진 그래픽 디자인과 영상 조각 등 상업예술과 순수예술의 경계를 넘나드는 작품 속 신랄한 풍자와 치유는 오늘날 젊은 층을 사로잡습니다. 우리 각자의 일상이 모두 다 특별할 수 있는데 팬데믹을 끝내는 시점에서 우리가 일상으로 돌아오는데 큰 치유가 될 수 있습니다. 붓으로 그려낸 촌철살인이 흘려보낸 우리의 일상을 돌아보게 합니다. TV조선 이정입니다.
과정 근처에 세우면 안 되죠. 지켜야 할. 행착길에 불법 주차를 하려는 왕에게 초등학생들이 바른 말을 합니다. 왕은 감히 무례하다는 듯 바라만 보고 신하가 나서 역정을 냅니다. 어느 안전이라고. 사극에 자주 등장하는 말 안전과 음이 같다는 데 착안한 공익광고입니다. 안전은 존귀한 사람이 앉아있는 자리에 앞을 뜻합니다. 높으신 분을 모시는 사람들이 여기가 어느 안전이라고 감히 입을 놀리느냐고 대신 호통칠 때 쓰던 표현입니다. 왕이 아무리 불쾌해도 손수 무엄하다고 꾸짖으면 아무래도 채신머리가 없어 보이기 때문이죠. 어따 대고라는 말에서 어따는 어디에다의 줄임말입니다. 야! 어따 대고 반말이야! 다툴 때 한쪽에서 이 말을 들고 나오면 그때부터 이성적인 대화는 물 건너가고 드자비질만 남게 되죠. 대통령께서는 감사원의 서면 조사 요구가 대단히 무례한 짓이다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이 서해 이대준 씨 피살 사건과 관련한 감사원 서면 조사를 거부하며 했다는 이 말에서는 어디서 감이라는 어감이 느껴집니다. 민주당이 전직 대통령에 대한 모욕이라며 격하게 비난하고 나선 것도 감히 어느 안전에서라는 왕조 시대의 어휘를 떠올리게 됩니다. 그런데 따져보면 감사원이 그리 무엄하게 굴지는 않은 듯합니다. 감사원이 퇴임 대통령에게 서면 조사를 통보했던 사례는 4건이라고 합니다. 그중에 노태우, 김영삼 전 대통령은 답변서를 제출했고 이명박, 박근혜 전 대통령은 거부했습니다. 그러나 무례하다고 준엄하게 꾸짖었다는 얘기는 들어보지 못했습니다. 감사원은 오는 14일 감사 종료를 앞두고 감사원 법에 따라서 질문서를 보내려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반면 이재명 대표는 유신 공포정치가 연상된다고 했고 민주당은 감사원을 직권남용으로 고발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우리 국민이 참혹하게 살해된 경위와 진실을 밝히는 일은 국가가 결코 소홀히 할 수 없는 책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대준 씨가 북한군에 발견됐다는 첩보가 입수된 뒤 숨지기까지 6시간의 간격이 존재합니다. 그 사이 문재인 정부와 문 전 대통령이 어떤 조치를 취했는지는 진실 규명의 핵심적인 열쇠입니다. 물론 전직 대통령을 조사하는 일은 정치적으로 대단히 예민한 일입니다. 감사원이 좀 더 신중했어야 한다는 의견도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미 여러 전직 대통령에 대해서 엄정한 사법적 정의를 실현한 역사를 갖고 있습니다. 그 역사를 존중한다면 무례하다는 반응이 나올 순 결코 없을 겁니다. 옛말에 군자는 스스로를 낮춰도 백성이 공경하여 높인다고 했습니다. 대단히 무례하다는 문 전 대통령을 향해 이대준 씨 유족이 한 말을 다시 들어보겠습니다. 무례하다는 표현 자체가 국민 위에 법 위에 군림하겠다는 것밖에 안 되는 거거든요. 10월 4일 앵커의 시선은 대단히 무례한 짓이었습니다. 내일도 우산을 챙기시는 편이 좋겠습니다. 전국이 흐린 가운데 동해안 지역에 비가 내리겠고요. 그 밖에 중부와 경북 지역에서도 비가 아주 약하게 내릴 수 있겠습니다. 또 기온이 급격히 떨어지면서 강원 산지에는 눈이 내릴 가능성도 있습니다. 태백이 8도까지 떨어지겠고요. 서울은 13도에서 출발하겠습니다. 쌀쌀하겠고요. 한낮에도 20도 안팎으로 서늘하겠습니다. 따뜻한 겉옷 챙기셔야겠고요. 감기도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현재 바다에는 풍랑특보가 내려져 있습니다. 내일도 바람이 강하게 불겠고 물결은 거세게 일겠습니다. 당분간 흐린 날씨가 자주 있겠고요. 전반적으로 쌀쌀하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10월 4일 화요일 뉴스9은 여기서 모두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